지금부터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냉난방 공조 신재생에너지 전문저널 칸이 공동 주최한 재생열 에너지 활성화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국회 토론회 첫 순서는 개사로서 권영호 태양열 융합협회 회장이 개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권영호 회장님께서 부재하셔서 한국태양열융합협회 부회장인 제가 이도성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개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태양열융합협회 권영호 회장입니다. 먼저 신재생 열에너지 활성화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양이원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발제와 토론을 위해 참여하여 주신 한국에너지공단과 산학연 많은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기후 환경은 이상 고온과 기상 이변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이 강조되고 있으며 전 세계 주요국들과 글로벌 기업들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 형태 중 약 27%가 열로 소비되어 열 에너지 부분에 대한 관심이 증대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내 탄소 중립 실천 정책은 전기 부문 저감 전력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는 열 산업은 위기를 넘어 탄소 중립 실현에도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방식은 간헐성, 변동성, 계절성 등 생산 효율 저해 요소를 극복하며 기술 고도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신재생 열 에너지는 주목받지 못한 분야이지만 전통적 기술이면서 익숙한 기술로 최근의 PVT, 융합 신제품, 히트펌프, 태양열을 활용한 냉난방 급탕 등 민간부터 산업에까지 열 수요에 대응하는 대표적 설비로 탄소 중립 이행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 열 부분의 정책 부재가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열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방안이 기술과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최적의 전략인 것처럼 논의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 형태 중 순전력 소비 비중이 약 20% 수준임을 감안하면 열 에너지 탄소 배출 감축이 탄소 중립을 위한 전력 부문 탄소 중립에 뒤지지 않음을 이해하고 정책의 방향도 균형 있는 추진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전기 부문만의 활성화법이 되지 않았으면 하며 탄소 중립 정책이 전기 부문의 단일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닌 보다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영사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열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조금씩 나오곤 있었거든요. 제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 일을 맡고 있는데 그리고 에너지 분과를 맡고 있는데요. 에너지가 전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전기나 이런 아니면 화석연료나 이걸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자제품, 전기 전자제품을 쓰는 거, 그다음에 동력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우리 삶에 가장 맞닿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열인 거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는, 그게 결국은 열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그걸 전기나 다른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고 열 그 자체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열로 보지 않고 모든 걸 다른 걸 거쳐서 사고하는 게 있어서 열에너지 그 자체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저희 당 내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었고요. 지금 산업부에서도 오신 것 같은데 에너지공단에서 오시고, 에너지공단이 결국 뭐 전기만 하는 건 아니고 에너지 전체를 보시는 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접근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나 법적인 미비가 있고 국가 계획을 세운 데 있어서 이 열에너지 부분을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규명하고, 그다음에 그걸 효율도 높이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차원에서의 열 공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걸 충분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반성이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뭐 원전이나 뭐 핵폐기장이나 석탄발전소나 이런 건 때문에, 근데 보면 대부분 도시 중심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그다음 전기를 이용해서 냉방을 하는, 이렇게 쉽게 도시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특히 겨울에 굉장히 큰 비용을 내고 LPG나 아니면 등유나 이런 걸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걸 보면서 그 비용 부담이 결국은 소득의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걸 많이 목격을 하고, 그래서 아는 분들 통해서 보니까 태양열로 난방을 풀로 하진 않지만 난방을 겨울엔 돕기도 하고, 그리고 온수를 공급하는 그걸 이제 얘기를 듣고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같이 보고 비용이 얼마나 들고 AS는 어떻게 하며 뭐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태양열 협회에 계신 분들 만나가지고 제가 이런 쪽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냐, 태양광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일반 시민들은 태양광 발전을 맨날 태양열 발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열과 빛 두 가지가 다르고, 전기와 열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일반 시민들은 너무나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발제 자료를 급하게 봤는데 그 사이에 기술 발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태양열에 대한 경제성도 많이 확보하고 기술도 좋아지고, 그리고 PVT라는 거는 오늘 제가 처음 봤네요. 그런 걸 통해서 열에너지를 좀 더 저렴하게 또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토론회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요. 근데 제가 한 11시 전에는 좀 일어나야 돼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공부하면서 법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철령 설비기술협회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한국설비기술협회 회장 김철영입니다. 신재생 활성화 국회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신재생 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양이원영 의원님이 주최로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신재생 열에너지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양이원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업부, 에너지공단 등 관계자분께서도 감사드리고, 많은 민간 전문가분께서도 본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만큼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세계는 최근 원자력 사용으로 인한 불안감과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기후 변화 및 미세먼지 등 심각한 환경위기와 고유가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 중립, 알리백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탄소 절감과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모든 산업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열보다는 전력에 치우쳐 있어 신재생 생산의 전력과 열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대부분 화석연료를 연소화시켜 열을 생산하고 있으며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열 부분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화석연료에 의존한 내용을 최대한 낮추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전기가 필요한 곳에는 전력 생산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열이 필요한 곳에서는 열 생산 재생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효율적인 에너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재생 확대는 거슬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번 국회 토론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발전과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이 자리 잡길 바랍니다.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주제와 제안을 준비하였으니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발전과 방향에 도움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신재생 열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일현 연구위원입니다. 재생열에너지 보급 활성화 장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2021년도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기본 연구 사업으로 진행된 연구입니다. 시차가 2년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시차가 2년 정도가 있는데 딱히 그 발표 내용을 업데이트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 게 열에너지 부분의 정책적인 변화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다면은 그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공급망 위기 그리고 에너지 안보 측면의 위기가 좀 강조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재생열이 이제 경제적으로 좀 경제성이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에너지 안보 측면의 그 중요성이 되게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 연구의 배경은 본 토론회의 배경과 같이 전력과 열 간의 그 재생에너지 보급에 굉장히 불균형이 있습니다. 왜 재생열은 보급이 잘 안 될까? 이 문제에 대한 좀 답변을 하고자 본 연구가 진행되었고요. 근데 좀 문제는 한계는 본 연구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태양열, 지열에 좀 한정해서 연구가 진행됐고 당시 산업용 그리고 재생에너지 열 공급자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고 또 뜨고 있긴 하지만 수열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에서는 제외했었습니다. 연구는 그 보고서의 내용은 보급 실태 분석 그리고 경제적, 비경제적인 장벽 그리고 전문가 평가 순으로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적용되는 재생에너지를 자가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열로 이렇게 구분했을 때 지금 자가용 태양광은 보급이 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지열은 보급세가 주춤하고 있고요. 태양열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열은 보급 초기 단계이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수단 측면에서 건물에 재생열을 보급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의무화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이 있는데 이 인센티브 제공 측면에서는 이 설치 지원과 그리고 에너지 생산에 대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생산에 대한 지원은 전력과 비교해서 이제 거래라든지 계량이 좀 어려워서 이 부분 에너지 생산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열 부분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현재 건축물에 사용되는 건축물 냉난방에 사용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3% 정도고요. 재생 전력을 제외했을 때는 좀 지열과 태양열의 비중은 굉장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앞서 나가는 유럽과 좀 비교해 보면요, 유럽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2% 정도인데 꽤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비교해서 왜 이렇게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을까? 여기에 좀 보고자 하면요. 그걸 보고자 먼저 경제성 평가를 했는데요. 경제성 평가는 태양열, 지열의 그 비용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균등화 열 생산 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대체 연료 비용과 비교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분석 결과 지열은 이미 경제성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지열은 대체연료 대비 경제성을 확보했고요. 태양열 같은 경우는 경제성은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설비 설치비의 약 50% 정도 지원이 있으면 일정 부분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게 2년 전의 분석인데 현재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경제성은 훨씬 개선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소비자와 기업체를 대상으로 어떤 게 보급의 애로사항이냐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먼저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처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치 동기를 보면요. 당연히 경제적인 요인이 설치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한 가지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태양광에 비해서 재생열 쪽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면 태양광은 주변에서 이렇게 한번 설치해봐라 이렇게 권유해서 설치한 경우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무래도 좀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걸 좀 확인했고요. 근데 설치 만족도, 그러니까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 태양광과 비교해서 태양열 쪽에서는 그 만족도가 좀 유의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택에 설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겠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태양열 같은 경우는 설치 이용 단계 개선, 그러니까는 보조금과 그리고 에너지 생산량 개선에 대한 좀 요구가 좀 많았고요. 지열 쪽에서는 설비 설치 단계 초기에 정보 제공 측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자, 한국에너지공단의 그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뭐가 어렵냐, 뭐 때문에 보급이 안 되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내용들을 쭉 답변들을 바탕으로 그걸 좀 재분류해서 다시 전문가 평가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의 주장 중에서 어떤 게 좀 중요한 거냐, 그리고 혹시 잘못된 주장이 없는가 이런 걸 좀 내용을 봤고요. 그래서 태양열하고 지열 공통적으로 그 보급의 애로사항이라고 평가를 하고 전문가들도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그 한 내용은 의무 사업에서 전기와 열에너지 구분이 없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산정한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보급의 애로사항으로 답변을 했는데, 뭐냐면은 그 의무화 사업, 이거 공공에너지 건축물뿐만 아니고 제로에너지 건축 측면에서 의무화 비율을 맞추는데 그 열이 건물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아무래도 의무화 수준의 달성이 용이한 태양광을 설치하고 의무화 달성을 맞추고요. 재생 열에너지는 선택되지 않아서 자기가 아예 공급할 기회가 없다라는 요게 그 보급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전기와 비교해서 가치 평가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홍보 측면 그리고 설비 초기 비용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보급의 애로사항으로 좀 평가가 되었습니다. 태양열만 놓고 보면요, 주택보다는 온수를 상시 사용하는 건물이나 이제 공장 같은 곳에 좀 그 설치되는 것이 에너지 개선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그 업체에서 의견을 줬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이제 주택용보다는 건물이나 에너지 소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될수록 유도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태양열 같은 경우는 초기에 설치가 잘못된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좀 보급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열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적용이 좀 필요하지만 공동주택 적용에 대한 사례, 기술적인 부분 플러스 그리고 사례가 좀 부족해서 설계사 및 건설사가 아예 적용하는 것을 이제 기피하고 있어서 이런 것이 보급에 좀 어렵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급을 위해서 어떤 게 개선돼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AHP 평가를 실시했고요. 종합적으로는 보급 장벽의 중요도는 그러니까 정책이 먼저 개선돼야 된다는 거죠. 정책, 경제성, 수용성, 기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이 어떻게 보면 가장 낮게 평가돼서 기술적인 장벽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기술보다는 오히려 수용성 문제가 더 있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태양열만 놓고 보면요, 경제성 측면에서 이제 초기 설치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이 부분이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열 같은 경우는 경제성은 이미 좀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면, 특히 보급 수단과 목표 측면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종합해서 앞에서 나온 말씀을 다시 한번 종합하겠습니다. 재생열에너지 보급 활성화 장벽은 우선순위 순서에 따라서 정책 수단, 목표, 그리고 경제성, 수용성, 기술입니다. 이 정책 수단 측면에서 의무화 사업에서 열과 전기가 구분되지 않고 있어서 의무화 달성에 용이한 태양광만 선택이 되고 재생열 보급이 아예 되지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목표 측면에서는 전력 부분과 비교해서 굉장히 재생열만의 구체적인 장기적인 보급 목표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열부 분야 같은 경우는 지열이라든지 태양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이나 해외 진출 이런 쪽은 좀 어렵고 지금 현재는 국내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정책적인 목표가 불확실하고 시장 전망이 불확실하다면 기업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산업 육성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 쪽에 굉장히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목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비용이라든지 잠재량 같은 조사 같은 그런 기본적인 연구도 선행이 돼야 됩니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높은 초기 비용이 문제이고요. 여기 가능하다면은 뭐 융자 지원 사업이라든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대여 사업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용성 측면에서는 열에너지 가치 평가회로 그리고 초기에 잘못 설치돼 가지고 이런 부정적인 인식 같은 이런 수용성 개선이 필요하고요. 특히 태양열 같은 경우는 그 설비 설치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높은 곳에 먼저 설치가 되도록 그 정책적인 좀 유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사실 큰 장벽으로는 평가되지 않았지만 더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열거에 대한 연구, 그리고 태양열 쪽에서는 PBT 냉방 기술, 지열 쪽에서는 공동 주택에 대한 적용 방향에 대한 기술 개발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력과 열 분야에 불균형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생열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 관심 그리고 보급 장벽 제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태양열 융합협회에서 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맥스 시스템의 조성구 부사장입니다. 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재생열 산업의 부흥을 바라는 여러분의 그 갈망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태양열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용을 공유할 건데요. 사실 뭐 태양열은 근 10년 가까이 매우 침체된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향후 전망 또한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로드맵이 이제 부문별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 실천을 위해서 각국이 이제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단계에서 해외의 태양열에 대한 트렌드는 어떻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을 위한 로드맵에서 태양열이 차지하는 위치, 국내와 같이 진짜 뭐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마이너 중에 마이너인 에너지원으로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해외 그래도 재생열이나 태양열이 제대로 보급되고 있는 국가들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이 정책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현재 국내의 상황을 글로벌 상황과 동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양이 많은데요. 어떤 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글로벌 에너지 사용량 추이부터 태양열 부문 정책 제한까지 순으로 이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재생열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표 같은데요. 에너지 사용량 추이입니다. 파이널 에너지 사용량이 사용량 중에 약 50%가 열 에너지고요. 전체적으로 사용된 에너지 양이 585 엑사줄입니다. 엑사줄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
우리한테 익숙한 킬로칼로리로 환산을 하면 일액사질이 239조 킬로칼로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 중에 49%가 열에너지다. 그리고 열에너지 중에 현재 신재생 비율은 1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냉난방 에너지로 이제 줄여서 보면은 역시 약 90%가 화석 에너지와 전통적인 바이오 쪽이고요. 재생 에너지 10% 정도 됩니다. 그 중에도 역시 또 70%가 바이오. 그다음에 신재생 전력, 태양열, 지열 순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가스, 전기, 열이 각각 독립적인 망으로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게 통합망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예를 들면 PVT에서 생산되는 열과 전기는 열 그리드와 전기 그리드로 보내지고 그다음에 히트 펌프는 전기 그리드에서 전기를 받아서 열을 생산해서 또 열 그리드로 보내주게 됩니다. 열 저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름에 열 그리드로부터 열을 받아서 저장했다가 동절기에 열 그리드로 다시 보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통합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양열은 열 생산과 소비 간의 디커플링이 아주 심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태양열 같은 경우에 이 통합 에너지망으로 갔을 때 굉장히 적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탄소 저감 수단을 제가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1순위는 역시 신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25%, 에너지 수요 감축 및 효율 향상이 25%, 그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력화가 20%, 수소 10%, 화석 에너지로부터의 CCS 6%, 바이오 에너지의 CCS 14%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송 부문과 열 부문의 전력화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게 뭐냐? 재생 전력 비율이 제고돼야 되고 그다음에 송배전 인프라가 확충이 되는 건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엔드 유스 섹터, 그러니까 최종 사용처에서의 재생열 사용을 최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전력화할 때 부담도 줄어들고 훨씬 수월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파리 협정에 의한 1.5도씨 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이레나의 주요 지표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레나는 이제 국제 신재생 에너지 기구입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 전력 비율은 최근 26%인데 그 2050년도에 90%로 목표가 세워져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2050년에 79%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는 어떠냐? 2034년에 25.8%, 신재생 에너지 비율 13.7%. 그러니까 글로벌 목표하고 너무 현격한 그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전력화를 보면은 근년에 한 21% 되는데 이걸 2050년에 50%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2050년도 재생전력 비율이 90%인데 전력화는 50% 목표가 잡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전력화 자체가. 송배전 인프라 확충이라는 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력화를 좀 더 편리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재생열 보급을 최대화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도 OECD 국가별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통계를 여기 보여드리는데요. 1등이 아이슬란드 81%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이 23.4%. 대한민국은 어디 있을까요? 제일 꼴찌 있습니다. 3.36%. 그다음에 거꾸로 이제 인당 CO2 배출량 순위를 보면은 대한민국은 참 불명예스럽게도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깡패 국가라는 그런 오명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럼 50년까지 배출량 저감을 위한 그 추이를 보면은 2030년까지는 아마도 그 재생 전력이 확대가 되고 석탄 전력은 급격하게 페이스아웃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수단으로는 CBAM 제도 같은 카본 프라이싱제가 이제 굉장히 널리 퍼질 것이고 내연기관차가 급격하게 쇠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수송 부문과 연료로서의 오일 사용 역시 급격하게 페이스아웃 될 것이다. 그리고 주요 기술적인 수단 변화는 승용차와 트럭은 대부분 전기화 될 것이고 히트펌프가 난방 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히트펌프는 당연히 재생전력과 재생열을 이용하는 히트펌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레나에서 얘기하는 거는 현 단계에서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심도를 가속시키기 위해서는 냉난방 부문하고 수송 부문에 더 강한 정책적인 집중이 요구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국내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뭐 수송 부문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냉난방 부문은 얘기 나오는 게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직접 사용 재생열에 대한 이제 로드맵을 보여드리는데요. 2019년도와 46 엑사줄 정도가 사용이 되는데 이게 30년 되면은 61 엑사줄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건 이제 태양열이 1 엑사줄 정도였었는데 7 엑사줄로 7배를 늘려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지열도 역시 마찬가지로 4배가 늘려서 잡혀 있죠. 1 엑사줄에서 4 엑사줄로. 그리고 태양열 지별 면적으로 보면은 현재 한 3억 7천 스퀘어미터 정도가 26억 스퀘어미터로 엄청나게 많은 그 높은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레나에서 각국의 정책 기반자들에게 필수적으로 권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먼저 건축법 개정, 에너지 효율 기준 상향, 그다음에 신재생 베이스의 냉난방 의무화, 이게 아니면은 절대 탈탄소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폴리시 메이커들이 이걸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 신재생이라는 건 이제 태양열, 지열, 뭐 수열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리고 히트펌프, 재생전력과 재생열을 이용하는 히트펌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태양열로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산업용 쪽에 보면은 이제 최근에 총 500만 스퀘어미터 정도 지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2030년에 12억 7,200만 스퀘어미터, 2050년에 12억 9천만 스퀘어미터, 18억 4,400만 스퀘어미터로 300배 이상 그 증장해서 목표를 세워놨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 로드맵 기간 30년 중에 초기 10년 동안 전체 설치량의 3분의 2를 설치해야 된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만큼 시급하다는 겁니다. 왜? 전력화를 위해서. 이거 빨리 보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태양열 지별기가 연간 평균 약 2,500만 스퀘어미터 정도가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6배가 늘어난 연평균 1억 6,500만 스퀘어미터씩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태양열 시장 추이를 간단하게 보면은 누적 10년간 누적 보급량이 약 7억 4,500만 스퀘어미터가 누적 보급이 됐고요. 연간 2021년에 3,600만 스퀘어미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이제 3대 신재생 에너지원인 태양광, 풍력, 태양열의 10년간 보급량이 합계입니다. 그래서 3개 신재생 에너지 누적 보급량의 22%를 태양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확 차이를 느끼실 텐데요. 국내 같은 경우 근 10년 동안 연간 2만 스퀘어미터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국내에 보급된 신재생 에너지 전체 보급량 중에서 태양열이 차지하는 건 불과 0.2%. 아까 글로벌 시장에서 22%하고 비교할 때 좀 천지 차이죠. 이게 국내의 현실입니다. 국내 보급 사례는 그냥 사진만 보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도축 시설에 설치된 태양열 시스템이고요. 이건 친환경 타운의 계간 추이열 시스템에 설치된 겁니다. 이건 이제 골프장에 클럽하우스용 온수 공급하는 시스템. 이건 이제 산업체에 설치된 그런 시스템입니다. 특히 이제 산업체 같은 경우는 연중 온수 공급량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태양열 시설의 가동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의 경제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건 융복합 사업에 설치된 시스템. 그다음에 PVT, 하나의 모듈에서 열과 전기가 동시에 생산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요. 이건 PVT를 이용한 그런 시스템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성입니다. 태양열은 아까도 나왔지만은 대부분 태양열은 경제성이 없다. 태양열 자체로는 도저히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 반전을 이룰 만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2019년에 덴마크에 설치된 태양열 지역 난방 시스템의 LCOH를 조사한 결과 킬로와트아워당 4.5센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비교를 위해서 작년 12월 단가 기준으로 국내 지역 난방의 LCOH를 환산하니까 6.8센트입니다. 그러면은
태양열 지역 난방이 일반 그 지역 난방보다 30% 이상 LCOH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성 충분히 갖추고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기술 축적도 있지만 저는 규모의 경제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즉 지역 난방 시스템들은 태양열 설치 면적이 우리 지금 국내 전체 면적 연간 보급 면적하고 비슷할 정도로 큰 시스템이 설치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렇게까지도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산업용 시스템을 보면은 이제 2010년부터 10년 동안 중국, 멕시코, 인도에 설치된 산업용 태양열 시스템의 LCOH가 이건 4센트, 오히려 지역 난방보다 더 낮은 그런 훌륭한 그 경제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산업용 태양열 시스템이 오히려 화석 연료보다 경제성이 더 높다고 이렇게. 그래서 보조 없이도 보급이 가능한 상태까지 와 있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각국의 이제 정책, 재생열 관련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콘토 테르미코 2.0이라는 정책이 있는데 이건 순수하게 재생열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재생열 쪽에 공공하고 민간 예산이 무려 16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그런 큰 예산을 열 부문에도 투입을 하고 있고 예산 소진 시까지 이 정책이 수행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태양열, 바이오 이런 그 에너지가 포함되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유명한 내셔널 솔라 미션이 있는데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액션 플랜으로서 2010년부터 12년 동안 20기가의 태양광, 태양열 설치를 목표로 했는데 태양열이 2022년도에 다 달성이 됐고요. 이 면적이 무려 2천만 스퀘어미터입니다. 우리나라 수요를 보면은 1000년 동안 설치해야 될 물량을 12년 동안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에 대한 이런 지원 예산 정책과 타겟에 대한 이해가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중국. 우리가 태양열에 관한 가장 부러운 나라가 중국입니다, 사실. 그래서 중국은 대부분 이제 의무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신축 대축 건물에 대한 이제 태양열 설치 의무화로 현재 뭐 아파트까지도 발코니 파사드에 이제 지별기를 설치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졌고 2021년에만 이러한 용도로 700만 스퀘어미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린 힛 정책에 의해서 2020년 중국 전체 설치된 양이 무려 2,570만 스퀘어미터. 참 우리가 반성할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다음은 독일도 역시 이제 의무화 쪽으로 방향이 서 있는데요. 흰 네트워크 4.0이라는 정책이 있는데 이것도 신축 건물의 급탁 난방을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화를 시켰고 지역 난방 에너지 공급원의 5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나 폐열 CHP 사용을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물론 뭐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당연히 있고요. 다음은 이제 리비아의 특수한 경우라서 제가 이거를 뽑았는데요. 이제 법제화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구체화를 시켰다는 거죠. 조목조목 씹어갖고 태양열 급탕 600메가와트 써말 이건 85만 스퀘어미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태양열에서 구체적으로 타겟을 설정을 한 거죠. 이렇게 돼야 달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뭉뚱그려서 한 목표는 이제 목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 역시 법제화인데 테크니컬 베이징 코드라고 2006년에 이제 법제화를 시킨 건데 이게 신축 및 개축 건물의 온수 사용량의 30에서 70%를 태양열로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이 정책은 잘 수행이 되고 있고 냉난방 섹터에서 가장 모범적인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쭉 보셨지만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의 태양열은 굉장히 그 존재 가치가 높고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로벌 정책하고 동조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프레임을 통해서 장애 요인을 해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보급 타겟 설정을 해야 되고 법제화 등을 통해서 투자자한테 신뢰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가 장기간 지속될 확고한 정책이라는 시그널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RHO 제도 같은 큰 계획 아래 세부적 작은 계획이 필요하고요. 글로벌 로드맵과의 적극적인 동조화가 필요하다. 이것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낙오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즉 탄소 중립에서 열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력 부문 일변도의 탈탄소 정책에서 시급히 탈출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글로벌 로드맵에 대해서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히팅 부문의 일렉트리피케이션 열 부문의 전력화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최종 사용처에서의 재생열 에너지의 보급 최대화다. 이런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된다.
재생전력 비율 높이고 송배전 인프라 확충이라는 중장기적 계획 간의 공백기, 당연히 공백기가 있겠죠. 이 공백기에 재생열의 보급을 최대화해야 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실을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전력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공기열 시트펌프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재생열 얘기는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이 핀셋 방식으로 뭐 벤치마킹 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굉장히 드는 게 또 사실이고요. 마지막으로 태양열 부문의 정책 제안입니다. RHO, RHI, 신재생 에너지 의무화, 인센티브 등 열부문 보급 제도를 조기 시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 사업자 및 대규모 열 사용자에 대한 이제 제도가 되겠고요. 뭐 해외 예로는 이제 독일의 흰 네트워크 4.0이라는 좋은 정책이 있으니까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련법, 건축법 개정을 통한 건물 부문의 재생열 이용 급탕 사용을 법제화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그 스페인의 테크니컬 빌딩 코드 굉장히 좋은 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기술, 신제품의 상용화에 대한 신속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정말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 시대에.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과제나 또는 일반 과제로 개발된 신기술, 신제품이 적기에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상용화 지원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좋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정책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저장애 활성화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태양열의 보급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이제 언밸런스인데요.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열저장이기 때문에 열저장이 활성화되는 거를 정책적으로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을 포함하는 농업용 및 산업용 그리고 대용량 열부화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법제화했으면 좋겠다. 전력 소비율이 큰 그런 가열 시스템에 재생열을 사용함으로써 나중에 있을 그 전력화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동원입니다. 앞에서 두 분이 뭐 좋은 얘기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또 에너지기술연구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뭐 어떤 정책 제안이라고 해서 제목은 받았습니다만은 주로 지열이나 수열 힙펌프 시스템의 필요성하고 유용성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정책 쪽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 패널 토론에서 주로 좀 많이 말씀을 나누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자로부터 11시 이전에 발표를 끝내달라고 해가지고 뭐 자료 만든 것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안 되네요. 에너지 통계 연보를 보면서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뭐 거의 정확한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데이터 1차 에너지가 한 300 정도 되고요. 그것을 이제 가공 전력 변환을 시켜서 최종 에너지는 한 216 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산업 원료로 쓰이는 나프타나 이런 쪽으로 쓰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 빼고 순전히 에너지 사용량으로만 이렇게 따져 보면은 열에너지하고 전력의 최종은 한 74대 26. 근데 이제 일부에서 열과 전력을 한 55대 45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숫자들은 제가 봤을 때 전력 26을 생산하기 위해서 1차 에너지 한 40 저만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차 에너지로 비교했을 때는 55대 45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쓰이는 것은 74대 26이다. 이것이 정확한 값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한 6%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이 한 94%, 수입 의존도가 94%, 나머지 6%가 그나마 신재생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률이 한 5, 6% 되는데 이 중에서 뭐 다 짐작하시겠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바이오 폐기물의 어떤 소각에 의한 열병합 발전 이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력 얘기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주거용 건물은 당연히 열에너지 공급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용 건물, 업무용이나 상업용 건물에서
는 이제 가스나 뭐 지역 난방보다는 전력이 이제 많이 한 74%, 73%가 입력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제 전력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들어온 전력을 결국은 열 에너지로 변환돼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이제 연구 자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드물긴 하지만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업무용 건물에서도 전력이 한 73%를 차지하는 업무용 건물에서도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열 에너지가 50%가 넘는다. 그다음에 이러한 내용은 이거 저는 그래도 잘합니다. 그런 내용은 뭐 일본이나 영국,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비슷한 조사 분석 사례가 있었는데 외국에서 다 마찬가지로 어떤 건물에서 쓰이는 에너지의 50% 이상은 전부 다 열 에너지다. 산업용은 훨씬 더 열 에너지 사용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 에너지를 간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이제 재차 드리면서 건물에 들어오는 전력의 한 30에서 35% 정도는 열 에너지로 결국 바뀌어서 쓰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력을 이제 열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야 무슨 전기 보일러겠지만은 뭐 요새 전기 보일러 쓰는 거는 좀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서만 활용이 돼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압축식 힙펌프를 저희들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이야 뭐 전문가들이 더 많이 계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결국은 저온의 열원으로부터 열을 고온의 열원으로 열을 역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것을 이제 전력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투입된 전력보다 더 많은 냉열과 온열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힙펌프가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런 힙펌프를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경쟁이 되는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스보일러가 되겠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가스보일러 아주 이제 수출국이죠. 굉장히 중동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지구를 지키는 컨덴싱 보일러라고 하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다 퇴출 대상이 되는 가스를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제 가스 이용에 따른 정치적인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다 가스보일러는 곧 이제 퇴출되는 그런 죄가 있고요. 힙펌프를 이용해서 더 많은 열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방식이 됐습니다. 근데 힙펌프에서 이제 기술적인 특징이 그 성능이 여론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힙펌프 운용에서 기술적 문제점들이 좀 있다고 보죠.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당연히 집에 있는 뭐 에어컨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공기열원 힙펌프를 많이 사용해서 냉방이나 이런 데는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다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난방이나 온수 생산에 이제 하려고 할 경우에 그 우리나라 겨울철 온도가 상당히 낮은 일본이나 이제 이런 데 비해서 낮은 온도를 갖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균 온도를 얘기하면은 서울에서도 겨울에 뭐 1월 달 온도가 영하 2도, 영하 3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최저 온도, 최고 온도를 따져 보면은 최저 뭐 영하 18도, 19도까지도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낮은 온도에서 온열 생산을 위해서 공기열원 힙펌프를 쓰는 경우에는 성능 저하가 커서 오히려 가스 보일러를 쓰는 것이 1차 에너지 기준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공기열원 가지고서는 우리가 충분히 힙펌프의 그 효용성을 이제 발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하천수나 해수를 이제 이용하자. 뭐 우리나라 하천수, 해수의 어떤 평균 온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공기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뭐 보다 더 효율적인 그런 힙펌프의 열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돼 있고 일부 실증 연구가 수행됐거나 또는 이제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해수 열원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열원은 이제 땅 속의 열을 이용하는 이제 지열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10에서 15m 정도 지중만 하면 연중 한 16도 정도의 안정적인 열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지열을 이용하는 것이 지열 힙펌프가 가장 이제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뭐 미국의 환경보호청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좋은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제 점차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11시 전에 제가 목금 맞춰가지고 일단 저는 한 1, 2분 이제부터는 천천히 해도 다 끝났는데
뭐 저는 이 앞에 이제 이 얘기가 잔뜩 나올 줄 알고 사실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다음에 제로 에너지 빌딩 이제 의무화 로드맵이 국토부의 주도로 이제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건물을 신축 건물을 공공 건물 위주로 건물을 지을 때 신재생 설비가 어느 정도 의무화 돼야 된다라는 이제 제도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춰 나가는 기준이 되고 있고요.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 이 제도 자체만을 본다면은 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제 앞에서 저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신재생 의무화에서 신재생 전력과 신재생 그 열에너지 설비를 이제 구분을 하지 않다 보니까 보다 그 고객 수용성이 높은 그런 태양광 발전에 이제 완전히 이제 한쪽으로 치중이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신재생 생산량을 이제 카운팅을 할 때 원별 보정 계수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각 신재생 에너지 설비별 보정 계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10쪽이 그동안 많이 좀 푸대접을 받다가 그나마 이제 작년에 조금 이제 향상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아직도 이제 BIPV나 SOFC 같은 연료전지에 너무 배점이 좀 높은 거 아니냐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제 건축물 의무화 제도 때문에 신축 건물이나 민간 건물들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이제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은 현재 추세인데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태양열 또는 지열이나 수열 힙펌프, 연료전지 이 4개 정도 외에는 우리가 풍력 발전을 설치할 것도 아니고 뭐 바이오 소각을 할 것도 아니고 건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되는데 대부분은 개통 연계가 가능해서 그 소비자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운영되는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데 아주 집중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굉장히 치중돼 있다. 그렇지만은 건물 에너지 소비의 50에서 한 70%는 열에너지이기 때문에 신재생 열에너지의 보급이 반드시 이제 병행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아까도 소개가 나왔습니다만 유럽에서는 RHO나 RHI 이제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같이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 설비 의무화 그러니까 설비 비율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 이제 태양광도 이제 깔다가 그 어떤 그 건축 면적의 제한 때문에 요즘 많이 저희 연구소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는 질의가 그럼 결국은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연료전지 그 산정 개수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연료전지를 설치하면 된다. 그러는데 여기 뭐 신문 과거부터 쭉 나왔습니다만은 연료전지의 그 수요자 수용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아직.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린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 열병합 발전인 그걸 이용해서 전력과 열을 생산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 연료전지의 그 수용성은 굉장히 낮다. 그다음에 생산되는 거기서 전기와 함께 생산되는 열에너지는 거의 대부분이 다 폐기되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료전지의 가장 큰 장점은 80~90%에 달하는 그 효율인데 80~90%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한 40에서 50 정도밖에 우리가 쓰지 못한다. 이럴 거면 뭐하러 연료전지를 우리가 건물에 설치해서 활용하느냐. 차라리 그 가스 복합 화력 발전에서 쓰는 것이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제 연료전지로 가야 된다는 건 알겠지만 아직도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나 그다음에 연료전지의 수용성을 높이는 기술들이 아직은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달성되는 시점까지는 우리가 연료전지를 너무 장려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 대신에 우리가 아까 오늘 이 토론에서 얘기 나오는 태양열이나 지열, 수열 힙펌프의 도입을 더욱더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정책실 김감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그 담당 이제 저희 유희종 센터 소장님께서 오늘 부재 중이셔가지고 제 대신 참석했습니다. 저 신진행 정책팀장입니다. 뭐 저희 산업부도 안 오시고 해가지고 저희 뭐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들어보는 위주로 왔고요.
그래서 말씀 주시는 내용 있으면은 저희 검토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에서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집행하는 기관이지만 전기나 열, 뭐 특정 분야,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 패턴이죠. 그게 전기, 열, 그다음에 뭐 수송 여기서 특정 뭐 거를 배제하고 뭐 가령 열을 배제하고 전기만 활성화한다. 그리고 그 에너지 원간에서도 뭐 전기를 활성화할 때 뭐 신지 전력이라고 하면 뭐 태양광이나 풍력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이렇게 배제하고 하진 않습니다. 에너지 원별로 밸런싱 있게 특히 원 내에서도 그 균형 있게 보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례로 좀 오해가 있으신 게 그 뭐 보정 계수, 쉽게 말해 RPS로 얘기하면은 가중치입니다. 그걸 만들 때 특정원이 높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뭐 RPS로 설명드리면 해당 풍력 가중치가 3.0 가까이 되는데 지금 깔려 있는 거 2개 정도도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철저하게 용역을 통해 가지고 경제성 분석해서 전혀 치우침 없이 만드는 숫자가 아까 뭐 태양광이 왜 떨어지냐 효율이 개선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기술개발 발전과 저희가 계속 롤링하면서 뭐 가중치는 3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 숫자만 보고 이게 정부가 이 높은 거는 뭐 하려고 하는 거고 낮은 거는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면서 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밸런싱 있게 추진하고 계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이남 한국지열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열 쪽에 그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좀 필요한 부분이 물론 이제 시공비를 낮추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리가 마련돼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지열 발전하고 그 지열 히트펌프하고 그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아까 이동훈 박사님 그 표에 좀 잠깐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지열 발전 3-4,000m 들어가는 거고 지열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은 100에서 500m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그 지하수 우물이 그 100에서 한 500m 정도 된 우물이 200만 개공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 지열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은 안전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 지열하고 그리고 열 에너지하고 전기 에너지하고 구분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RE 100을 지금 그 온실가스 감축 때문에 좀 적용을 해 나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KRE 100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그 운영하는 어떤 내용들이 온실가스 감축하고 그 연계를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부 물론 그 농어촌 신화재단 쪽에서는 그 지열을 활용했을 때 그 탄소 배출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건물 쪽에는 그것이 그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좀 활용해서라도 그 지열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계측 설비들이 운영이 되고 그 과정에서 그 탄소 배출권 거래가 좀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서 최소한 그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서 저리로 그 융자나 보조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의 어떤 비용을 좀 상계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좀 더 나가서는 그 RE 100에 그 지열 에너지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포함은 되어 있는데 그 RE 100에 공식적으로 열 에너지가 재생 열 에너지가 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 정책이 좀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조성구 태양열 융합협회 발전위원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의무화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가 주어져 있고 어쨌든 이거는 뭐 달성을 못하면 뭐 인류가 완전 없어질 수도 있는 이 지구상에서 그런 중차대한 목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과연 지금처럼 가서
지금 같은 정책으로 가서 탄소 중립 목표에 뭐 30%나 달성이 될까요? 진짜 회의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제와 의무화는 필수적이고, 뭐 해외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만 필수적인데, 당연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뭐 반대 장벽이 엄청 크게 부딪히겠죠. 물론 중국 같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은, 유럽의 이제 민주국가들은 이런 과정을 다 똑같이 겪었을 거거든요. 뭐 독일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뭐 의무화, 법제화 하는데 반대 안 했겠습니다. 똑같이 반대를 했을 건데,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수많은 어떤 캠페인을 통한 뭐 홍보,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뭐 물론 이게 이제 입법부 쪽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죠. 뭐 의원님께서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한 노력 없이, 사실 귀찮잖아요. 뭐 일도 많고 귀찮은 일도 많고 한데, 어쨌든 누가 총대를 매지 않는 한은 요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지금 뭐 입법, 그다음에 행정기관, 우리 산하기관 모두 다 모여 있는데, 이런 자리, 사실 재생열 전체가 이렇게 모인 것도 지금 굉장히 뭐 오랜만인 것 같고, 이런 자리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어쨌든 아까 그 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만간 뭐 다시 토론할 기회가 생기면 이런 쪽을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뭐 당장에 뭐 100% 만족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제화나 의무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법제화 의무화의 중요성 강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임효재 호소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지열 인력 양성 센터장도 맡고 계시죠. 지열 인력 양성 센터를 맡고 있는 호소대 임효재 교수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한 10여 년 이상 뭐 이 전력이나 전기 계통의 그 발전을 보면서 속으로 이제 우리 열 쪽도 언젠가 이렇게 좀 이런 그 포커스를 받고 좀 발전이 돼야 되는데라고 이제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어쨌든 그 양희원 형님 의원실하고 그다음에 칸에서 노력을 해서 이런 중요한 자리를 마련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뭐 태양열이든 지열이든 우리 열 분야가 제대로 대접받고 제대로 산업으로서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는 중요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음을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관심이 있는 분야가 저희 지열, 제가 이제 뭐 재생열 대신에 지열이 이제 입에 붙어 있으니까 지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열 관련 인력 양성, 그리고 R&D 이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담론인 뭐 CO2 감축이나 기후 변화나 이런 부분은 이제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걸 좀 구체화해서 우리가 현재 기업, 연구소, 학교 이쪽에서 우리 열 쪽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일몰제 이후로 열 부분에 대한 R&D가 사실 거의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막힌 효과가 이제 한 거의 10년이 되는데 아주 피부로 느끼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 여기 이제 기업 대표님들 많이 계신데, 일단 학교에 교수님들 만나시면은 제일 먼저 학생 보내달라는 말부터 아마 하실 겁니다. 우리 지금 현업에 뛸 직원이 없는데 학생 좀 보내달라. 근데 저희 대학 입장에서도 보낼 학생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에서 기업에 학생을 공급하는 루트가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R&D를 받아서 그 과제를 우리 학생과 기업이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그 연구가 끝나면 그 학생들이 다시 이제 그 기업에
진출하고 다시 그 이제 기업에 가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 다시 또 학교로 피드백해서 학교에서 또 새로운 연구를 받아. 이런 어떻게 보면 생태계 하나의 순환 구조를 갖는데 그 가장 중요한 시작 단계인 R&D 부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환 계통이 한쪽이 막히면서 이제 서서히 그 업체의 어려움 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우리 지열 같은 경우는 에너지공단의 그 지열 시공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 기준에 의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공 절차라든가 재료라든가 공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 10여 년 지나면서 보면 새로운 선진국에서 새로운 기술도 도입이 되고 또 현장에 잘 맞지 않는 시공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시공 기준이 좀 변경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또 새로운 기술 여기다 또 포함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기업과 학교와 여기서 에너지공단 쪽으로 요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공단에서 저희가 또 의뢰를 받아서 시공 기준을 개정을 하려다 보면은 상당한 부분이 기술적 백데이터가 필요한 그런 기술들이 많아요. 즉 뭐냐면은 기술적 백데이터라는 거는 결국 R&D를 통해서 그게 확보가 돼야지 누가 어디 가서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R&D가 여기저기서 되는 그걸 자료를 가지고 현재 기술이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공 기준에 들어가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에너지공단에서도 편하게 좋습니다. 이거 넣읍시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서 이거 해달라. 이거 우리 기업이 개발했으니까 넣어달라.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면은 그걸 누가 하냐면 결국은 R&D 쪽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도 이제 자비로 R&D를 처음에 좀 하다가 이거 해봤자 어차피 보급사업, 의무화사업에 못 들어가. 그러면 이거 아무 의미 없다. 또 안 해요. 정부 다 R&D 손 놨습니다. 인력 손 놨어요. 그럼 저희가 아까 제가 얘기한 우리 산업의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과 끝이 다 지금 묶여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보급사업의 애로사항 중에 전력과 열이 구분이 안 돼서 우리가 열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마치 시장 그 의무화 사업이라는 시장에 들어가서 열 부분은 너희들은 손도 묶고 발도 묶고 그 대신 같이 전력하고 경쟁을 해 뛰어. 지금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이길 수 있습니까? 당연히 점점 쇠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년 전에 비해서 태양열 아까 제가 보니까 정말 전에는 신재생 에너지 하면은 태양열이 가장 앞섰어요. 우선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단계에서는 또 지열이 가장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받다가 지금은 전체 다 합쳐도 0. 몇 프로. 이렇게 이제 산업이 쇠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당연한 결과죠. 어느 게임에서 손발 묶고 같이 뛰는데 그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쇠퇴하는 거죠. 다행히 오늘 참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게 이제 우리가 입은 살아 있으니까 그죠? 손발은 묶였지만 입은 살아 있으니까 우리 손발 좀 풀어달라라고 정부나 국회나 관계 요로에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쪽이 살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동네 앞에 조그만 개울이 있는데 개울에 아무리 가물어도 항상 물은 조금 흐르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하천 유지수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하천에는 여러 가지 물고기도 살고 사는 게 많다고 그럽니다. 개들이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유량을 확보를 해서 흘려 보내줘야 된다고 해요. 만약에 그 상부에서 그 물길을 막아놓으면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물고기나 모든 생물체들이 다 죽습니다. 적어도
이런 상황은 만들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작과 끝을 풀고 우리 열 산업이 다시 옛날에 그런 부흥기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목소리를 지금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박창대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수석 부회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수석 부회장 박창대입니다. 조금 전에 임 교수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토론회의 주제가 재생열에너지 활성화 부분인데요. 무엇보다도 아까 시작이라고 하는 연구 지원 부분, 사실 뭐 과거만 10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꽤 재생열에너지에 대한 연구 지원이 꽤 많았었습니다. 적당하게 유지될 수 있을 정도는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막혀 있다는 사실에 크게 공감을 하고요. 이제 그런 어떤 정책적 지원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제 태양에너지학회에서 태양열 부분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쪽에서 어떤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거든요. 대부분의 오늘 이제 얘기가 우리 재생에너지의 적용 분야를 건물 분야로 국한해서, 물론 뭐 건물 분야는 국한한 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열 에너지가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건물 부분만 아니라 산업 부분도 있거든요. 오늘 여러 가지 통계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산업 부분에서 열 에너지 사용량이 건물 부분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 부분에서의 열 에너지는 대부분 그 화석 연료에 기반해서 사용되고 있고요. 뭐 작게는 70%,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높죠. 그 비율이 한 90%까지 2019년 기준으로 90%의 그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화석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구현해야 하는 지금 이 당면한 시국에 산업 부분에 우리 재생열 에너지가 좀 더 많은 기여를 한다면은 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태양열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그 조일현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보면 태양열의 보급 장벽 중에 하나가 수용성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씀이고, 과거 이제 좀 무자격 업체들이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정적 인식 플러스 그런 것들이 이제 수용성 문제에 많이 이제 연계돼서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대부분 다 가정용, 또 조금 더 확대해서는 건물 쪽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용 쪽으로 확대를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설비 규모, 아까 규모의 경제성도 말씀해서 경제성이 좋아졌다라는 발표도 있었는데, 이 산업용 쪽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 시스템의 설비 규모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O&M 부분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용성 부분도 일반 건물용에 비해서 훨씬 더 향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좀 슬픈 현실이긴 한데, 이 재생열 에너지 부분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전력화와 관계된 히트펌프, 물론 히트펌프는 재생열 에너지 관점에서 적군일 수도 있고 아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끌어안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근데 불편한 건 한 가지는 이 태양광하고도 경쟁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태양광과 이렇게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산업 분야의 확대 부분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앞서 그 산업 공정열, 태양열 산업 공정열 시스템 개발 부분도 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제안이 있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관련된 연구 과제가 진행되고 있고, 다행히도 경제성이
뭐 전기 보일러, 가스 보일러와도 비교해서 또 충분히 훌륭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열이라든지 수열과는 달리 산업 분야는 최소한 한 70도 이상의 고온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열과 수열이 할 수 없는 높은 분야에, 특히 산업 분야는 보통 한 60도 이상의 고온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태양열이 그쪽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정책 지원, 또 연구 관련 지원도 그쪽으로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비기술협회 감사 맡고 있는 이성락 감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설비기술협회 감사를 맡고 있는 이성락입니다. 저는 오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좀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3가지 정도를 구체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건물 부분의 에너지 소비량은 2010년 이후에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건물의 냉난방 및 급탕에 사용되는 최종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어 소비됩니다. 냉열과 온열을 직접 생산하여 이용한다면 에너지 변환 과정에서 발생 손실을 줄이는 가장 바람직한 소비 형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다루는 태양열, 지열, 수열 등 재생열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배출하는 온열 및 냉열 형태의 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소비하는 기술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연료전지의 경우 보면 신재생 에너지 편입과 과도한 보정계수 적용으로 연합뉴스 2023년 2월 6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도 신재생 에너지 의무 사후 관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 동안 설치된 전국 연료전지 발전 설비 384개소 중에서 123개소, 즉 32%만 운영 중이고 있고, 나머지 68%는 부품 문제 등이나 그다음에 가스 요금 때문에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열의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유일하게 신재생 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지열 이용 검토서를 사전에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열 에너지의 복잡한 이용 절차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축주나 발주청에서 지열은 깊이 대상이 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 현장에서 편의성만 고려한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함에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연료전지와 같이 건물 준공 후 가동 실적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지열이용 검토서 작성 및 승인 절차는 폐지되거나 간소화시켜야 됩니다. 지열 설비는 의무기관에서 설계 요약서, 계산서, 도면, 지중열 전도도 시험 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신재생 에너지 센터에 기술 검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열용 검토서 작성에 필요한 지중열 전도도 측정은 인근 지역에 건축 허가건이 여러 건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각각 현장마다 지중열 전도도 시험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중열 전도도 측정에 필요한 시험 천공 공사비라든지 시험 성적서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수직 밀평의 경우 2천만에서 3천만 원 정도, 개방형은 약 6천만 원 정도 상당한 경비가 지출되고 있으며, 지열 이용 검토서 작성 및 평가에 2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지중열 전도도 측정 자료는 2009년도 개발한 지열자원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별 열 전도도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건물 신축 허가에 따른 지중열 전도도 측정 규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유일하게 지열 설비만 지열 이용 검토서 작성 및 승인을 규정받고 있는데 그 절차를 간소화시키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설계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고 지열 보급이 활성화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민간 분야 공동주택에 재생 열 에너지 의무 도입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5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2024년부터 민간 분양 임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은 5등급 수준, 25년부터는 공공은 4등급 수준, 민간은 1000제곱미터 이상 5등급 수준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태양열, 지열, 수열을 포함한 재생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열 에너지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개별 난방 및 집단 에너지에 의한 난방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추결 기술은 물론 지열 히트펌프를 포함한 재생열 에너지에 대한 기술 발전으로 이제는 공동주택에서 최적의 열 에너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열 에너지를 다량 소비하는 공동주택에서 태양열, 지열, 수열 등 재생열 에너지를 생산, 추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이룰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열 에너지에 대한 의무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산정할 때 여러 기기별 효율에 대한 손실을 환산하여 재생열 에너지에 대한 총 생산량을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제로에너지 건축물 자립률을 산정할 때 생산된 전기에 대해서만 모든 손실을 감안한 환산계수, 보정계수 2.7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열 에너지 생산에 대해서는 1차 에너지 환산을 할 때 에너지 생애 주기라든지 이런 기계 효율에 대한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열이나 지열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1000kWh 열 에너지를 생산하였다고 가정하면 같은 열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효율 80%인 경유 보일러를 사용한다면 손실을 감안한 1차 에너지 소요량은 1250kWh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산된 재생열 에너지를 1차 에너지로 환산할 때에는 보일러라든지 냉동기 등 여러 기기별 효율에 해당하는 손실만큼을 1차 에너지로 환산한 것이 실질적인 재생에너지 총생산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제로에너지 자립률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 위주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였다면 이제는 사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열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참석자 분들한테도 좀 그동안 하고 싶은 말씀, 특히 꼭 정책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 재생열 관련해서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특히 오늘 그 토론의 제목이 사실 우리는 신재생과 그 재생을 많이 혼용했었습니다만 국제적으로 보면 거의 리뉴어블 재생 에너지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정말 우리가 재생열에 집중해가지고 좀 컨센서스를 좀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웰킨에어 대표 박준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태양열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진 게 지금 보니까 태양열 기술이 개발된데 그 한 몇십 년이 됐는데도 애초에 그 기술 그대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단독주택에 지붕이 얹는 형태로 시작해서 아직도 단독주택에 지붕이 얹습니다. 공장 지붕이 얹고, 그리고 대형 열 이용하는 것은 모하비 사막에 정말 거대한 토지를 이용한 그 반사판을 이용한 형태인데요. 근데 그 주택은 아파트로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왜 태양열은 안 바뀌죠? 한번 보세요. 태양열은 반사판이 태양열 지별관하고 반사판이 있는데 여기 그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형상이냐면은 아침에 해가 저쪽에 뜹니다. 오는데 열은 안 와요. 오는데 한참 오다 보면은 지별관이 그늘이 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 때만 열이 와요. 또 갈 때는 없습니다. 근데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엘리베이터 있죠. 누드 엘리베이터 수직형으로 딱 세우면은 어떻게 써요?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일출부터 일몰까지 정면으로 태양을 봅니다. 정면으로 일출부터 보고 계속 추적이 가능합니다. 태양열이. 그러면 어떻게 효율이 지금보다 10배, 20배 더 높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기술이 왜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요, 이 소비자가 정부가 지원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냥 이득이 나기 때문에 공장에서 하는 열은 다 이걸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이 지원이 없어도 서로 쓸 수 있는데 수직형으로 하고, 그냥 수직형으로 하면은 빛 반사가 빛급으로 가기 때문에 파라볼라 안테나식으로 쭉 적층을 시키면요, 정말 여기 합니다. 지별관의 글을 또 그렇게 세게 안 해도 됩니다. 좀 크게 하면은. 근데 지금 현재 다시 보시면은 지별관의 그늘 자체가 3분의 1을 잡아먹습니다. 30%를 잡아먹어요. 그걸 전부 다 모르고 있어요. 근데 수직으로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일출부터 일몰까지 트래킹하면서 지별하면은 지별관의 그늘이 극히 미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설비하시는 분, 그러니까 아파트에도 세울 수 있고 고층 건물에도 세울 수 있고, 그게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고 단독주택 지부처럼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고 액센트가 되는 디자인이 될 수 있어요. 아까 그 패널에서 R&D 관련해 가지고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문의 후속 세대가 끊어진다. 이거는 그 생태계에서도 가장 위험한 사례라고 봅니다. 더 이상 이제 신재생 열 관련해 가지고는 연구할 것이 없다. 이것이 일몰의 정의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애기평 측에서 정말 해야 할 연구가 많다. R&D의 중요성 정말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재생열 관련해 가지고 정말 일몰 올해까지만 지고 내년부터 다시 떴으면 하는데 한번 의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기평의 효율향상 PD 이윤빈입니다. 제 분야가 이제 신재생 쪽이 아니고 효율향상 쪽이고요. 전체 에너지 관점에서 수요단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재생에너지, 특히 열에너지에 대한 활용 확대 부분이 상당히 이슈고, 그 관점에서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들으러 왔고요. 일몰이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중요 사항은 상당히 무거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 저희가 전기 에너지나 열 에너지 모두 다 모아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야지 탄소 중립에 대한 시나리오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리들이 지속적으로 마련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잘 듣고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 속 시원한 그 말씀해 주시기는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경청하고 또 가서 의견을 이제 나눌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자기 소개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협회 이만빈입니다. 제가 듣고 저도 오늘 뭐 좀 들어보고 하려고 왔는데요. 저도 이제 뭐 좀 정책 제언을 하나 좀 해볼까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수요자 측에서 요구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산업이 발전을 하는데 지금 아까도 발표가 됐지만 아리백 상황 진짜 국내 상황 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아리백이라는 거는 산업체에서 재생 전기 에너지를 100% 사용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 에너지도 전기 에너지로 환산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체에서 대부분 냉난방들이 지금 많은 것들이 이제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하거나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재생 열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이것을 아리백으로 우리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아리백에 조금만 더 지나면 아마 되게 목매달아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재생이 또 전혀 전기 에너지가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만이 사실은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국제기구에 한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제언을 해서 아리백을 환산하는 데 있어서 전기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 열 에너지도 생산하는 만큼, 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만큼 전기 에너지로 환산해서 아리백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아마 앞으로 많은 산업체에서 이쪽의 요구가 오히려 더 오지 않을까. 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K-아리백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만 이게 적용돼야 되는, 전때 외국에서 인정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쪽에서 이러한 부분을 국제사회에 어필을 해서 여러 에너지도 환산을 통해 가지고 아리백으로 산정할 수 있는 한번 방안도 우리가 모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또 그 내용을 가져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CDC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급선무일 것 같은데, 지열 에너지가 됐건 태양열 에너지가 됐건 재생 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받으면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물론 RE100과 KRE100이 좀 약간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가 KRE100을 운영하듯이 그 범위 내에 신재생 열 에너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가 이렇게 좀 협력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그 이루어진다면은 신재생 열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어떤 그 신재생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저는 사실 충격이 중국보다 우리가 못하고 나는 걸 처음 봤을 때 상당히 충격을 크게 받았었는데요. 그 RE100에 신재생 열 에너지를 포함시키고 그 포함시키는 그 이유는 RE100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온실가스 감축이거든요. 신재생 열 에너지나 신재생 전기 에너지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 목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또 설득시키고 우리나라만의 어떤 또 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에서, 또 신재생 열 에너지를 가장 크게 확산시킬 수 있는 그 단초가 이 부분이겠다 해서 말씀드렸는데 같이 또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또 정부에서 또 힘써 또 일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 외국 업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산을 하고 있는 뭐 기업들이 있는데, 그 RE100과 연결해서 지열 에너지를 좀 시설을 하고 싶다는 이제 그런 의견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것이 지금 당장은 그 난방을 하기 위한 전기 에너지를 또 줄이기 위한 하는 목적도 있긴 있겠지만은 충분히 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 대전제는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그 역할을 해서 세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 여담인데 제가 84년부터 이 태양열 관련되는 연구를 했습니다. 건물 에너지 그 이제 이름 바뀌어가지고 신재생으로 아마 이동원 박사님과 더불어 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미 각광을 받는다 싶어가지고 이 분야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막상 저희가 프로페셔널이 됐을 때는 연급이 나오는 출처가 다르더라고요. 전력기금하고 애특기금. 그래서 그 비율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그 전기 것을 우리한테 달라는 게 아니고 전기는 전기대로 정말 그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어찌 우리가 평가절하를 하겠습니까? 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애정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이런 이제 공론의 장으로 오늘 자리를 이제 만든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이제 충분히 된 것 같아 가지고요. 솔직히 오늘 이제 환영사 양희원 의원이 그래서 직접 이야기한 거랑 먼저 배포한 자료를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열 부문에 대해서 기초 통계조차도 미비해서 이 정도로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것이 우리의 각박한 재생열의 전조수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탄소 저감과 에너지 문제 관련해 가지고 현직 국회의원 거의 300명 되는데 진정성 있게 재생열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고 또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분이 정말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진보 보수 문제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후에 다시 한번 간담회 형태로 이 중에서 오늘 이제 패널 아니면 기조 발표해 주신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기관을 대표하는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규모 간담회 형태 통해서, 물론 이제 보좌관님 계셔가지고 충분히 잘 전달이 되긴 하겠지만 이게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거랑 또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더운 정말 이제 삼복더위 사실상 오늘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열기가 바로 오늘 토론회장으로 이어졌던 것 같고요. 이 열기는 그대로 정책에 반영될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희망 갖고 오늘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언론에서 유일하게 재생열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는 칸의 뜨거운 박수로 오늘 마무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양희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칸이 공동 주최한 재생열 에너지 활성화 국회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